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19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낙상으로 인한 사망 사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재우 교수님, 그리고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우 변호사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희 원장님, 그리고 손님희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선생님 사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환자는 40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2011년 2월 26일 환자는 C대학교 산부인과에 내원하였다가 혈액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2011년 2월 28일 10시 50분경 환자는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내원하였습니다. 13시 10분경 환자는 병동에 빈 병상이 없어 응급실로 입원하였으며 이후 영상검사, 약물투여, 수혈과 같은 처치를 받았습니다. 2011년 3월 1일 01시경에 보호자가 병원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환자는 02시경 수혈, 03시경 소변량 측정과 관련된 교육을 들었으며 04시 20분경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05시 30분경 간호사가 주변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호출을 받고 침대에서 떨어져 있는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었고 환자는 구토를 1회 하였습니다. 즉시 심전도,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환자는 뇌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수혈을 하도록 처방하였고 환자는 06시 56분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며 기도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07시 30분경 혈압 및 맥박이 저하되어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7시 55분경 환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환자 측이 주장한 낙상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 여부에 대하여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환자의 낙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사항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낙상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환자 측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사고의 위험성을 교육하지 않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낙상 고위험 환자로 분류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사고의 위험성,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호자에게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교육하여야 함에도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호자의 귀가를 허락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낙상사고 발생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아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환자의 낙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에 대하여 환자는 의료진이 아닌 다른 환자 보호자로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 환자의 경우 4시간 간격으로 활력 징후를 측정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2011년 3월 1일 오전 3시경 및 같은 날 오전 4시 20분경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으며 약 1시간 10분 동안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에게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 및 관찰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낙상사고의 발생 시간을 알 수 없어 환자의 낙상이 뒤늦게 발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러한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원인별 재발 방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쪽 측면에서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와 관련하여 의료인은 주의 및 집중 관찰이 필요하며 의료 및 기관은 낙상 관련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원 측면에서 낙상 관련 활동 미실시에 관하여 보았을 때 낙상 관련 교육 및 안내문 배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낙상 관련 활동 미실시 및 응급환자 보호자 상주 정책 미흡과 관련하여 낙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문 제작, 낙상 활동 관련 자체 평가 실시, 법 제도적으로는 낙상 관련 활동 수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 지금 주요 쟁점 사항에서도 짚었기는 했지만 왜 보호자가 간호사 허락을 받고 귀가를 했을까? 낙상사고 방지와 관련해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법원이 또 인정하기도 했고 사실 그 요즘에는 낙상 관련해서 뭐 입원을 하건 아니면 뭐 응급실에 입원을 하건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병원 채널 이런 걸로도 되게 많이 낙상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게시판에도 곳곳에 낙상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좀 게재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사건 이재우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에 아마 응급실에서 낙상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예방 활동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부족해서 응급실에서 낙상 관련된 어떤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제 환자한테나 뭐 보호자한테나 간호사한테나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보호자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이 아마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환자한테 안 좋은 결과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래도 응급실에는 낙상이 발생합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혼자 오는 환자들도 있고 술 뭐 드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의식이 없이 그냥 오는 환자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오는데 그것을 이제 응급 의료진들이 다 환자들을 각각 다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없거든요. 그 침대 자체도 침상 자체도 병실에 있는 침상처럼 그렇게 또 넓은 침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좀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좀 낙상과 관련된 예방 활동을 좀 하더라도 낙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구조가 있는 게 이제 응급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사례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환자가 병실이 없다고 해서 왜 응급실에 와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병실이 없으면은 다른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고 이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보면은 응급실에서 받아야 될 치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환자가 응급실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낙상을 당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환자들이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응급실에 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위해가 노출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불필요한 위해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다른 위해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낙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응급실에서 낙상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응급실로 오는 불필요한 어떤 방문 자체는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른 프로세스로 환자가 입원할 수 있었으면 환자의 어떤 병상이 좀 더 낫고 다른 보호할 수 있는 기전들이 좀 있었으면은 만약에 낙상이 발생했더라도 이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신현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게 이제 아마 우리 그 판례 평석을 할 때 가장 이제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이게 항상 판례 평석을 하면서 의사 하나 발표하고 우리 법제인 하나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의사는 공급자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이제 법제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아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본다면 제일 첫 번째 응급실로 가게 된 게 이게 사실은 환자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대개 병원을 가면 응급실 통해서 입원하면 제일 빨리 입원한다고 해서 이 과정들이 되게 이렇거든요. 그럼 병원에서는 응급실 수가 따로 매기고 또 병원 가는 수가 따로 매기는데 응급실은 입원 적응증이 아니라 그러면은 입원을 안 시키는 게 맞죠. 여기서 응급실에 일단 입원시킨 거는 환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 아파서 병원을 간 건데 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이 병원이라는 데는 여관이 아니라 숙박 계약을 한 데가 아니고 입원 계약을 한 데예요. 그리고 환자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거든요. 언제 무슨 사고를 낼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걸 마치 숙박 계약처럼 생각하고 환자 간병인한테 가족한테 맡긴다는 자체도 처음부터 환자 관리 안 했다는 거나 이게 똑같아요. 이게 또 하나는 이게 고위험군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가 좀 잘못된 게 침상이 굉장히 높아요. 침상이 높은 거는 의사들이 치료하기 좋을 정도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우리 머리 깎으러 가면은 이게 낮췄다 높였다 왜 머리 깎는 사람 편하게 의자 조절하잖아요. 침상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신과에서 그 폐쇄병동 보호실에 낙상 방지용 그 가드레일을 안 올렸다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정신과에서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를 올려놓으면은
환자가 그 뚫고 넘어오면서 그 낙차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침대 다리를 낮추고 낮에다 매트리스 깔아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환자가 낙상의 위험이 있으면은 온돌방에 놓든지 침상을 낮춰서 하는 그런 조치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요양방법지도 의무를 잘못한 거는 이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무슨 사고 날지 사실 잘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입원 관리료를 받거든요, 병원에서. 입원 관리료를 받으면서 또 환자한테 책임을 다 넘겨요. 지금 우리나라 법원이 우리 의료계에서 설득을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병인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환자하고 계약한 사람이니까 우린 관계 없다고 하면서 다 면책을 시켜. 간병인 사고는. 근데 실제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으면 뭐 현실적으로야 이제 어렵죠. 의사가 환자 다 볼 수도 없고 간호사가 한 사람을 케어할 수도 없는 거는 분명한데, 이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그 입원료나 입원 환자 관리료 받는 거는 다 수가 계산을 다 해놓고, 또 책임질 때쯤 되면 저건 간병인은 당신들이 계약한 거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병원에 입원을 해보면 간병인이 환자가 마음대로 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병원이든지 간병회사를 한두 군데 정도 지적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독점 공급이 되고들 있거든요. 그리고 간병 관리를 또 병원에서 해요. 그러니까 또 간병인들도 다른 사람이 가면 왕따를 시켜요. 어느 조직에서 왔냐고. 그럼 이런 시스템화에서 실질적으로 병원이 어떤 형태로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간병인이 낸 사건은 우리 책임이 단절됐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조금 비논리적이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긴 물론 간병인이 아니고 아마 가족, 누구, 부모나 배우자나 누군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를 책임을 이렇게 물리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혹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두 분 말씀에 다 동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환자는 응급실에 입원해 있던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시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또 신우 변호사님도 사실 병원에서 입원시키니까 환자로서는 응급실에 있었던 거긴 해서, 이렇게 그런 절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좀 고쳐야 될 관행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응급실이니까 또 당연히 일반 병실보다 침사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환자의 상에 대한 관리보다는 다른 응급 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이 그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 응급실에서 보통 응급 환자들한테 보호자들이 응급실에는 있고, 그래서 보호자들 퇴원을 잘 안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환자는 이제 응급 환자가 아닌데 응급실에 있으니까 보호자를 퇴원시킨 걸로 봐야 되나요? 암환자나 이런 경우는 병원에 이제 많이 오게 되고, 응급실에 또 병실이 없어서 많이 오게 되니까 보호자가 또, 자주 병원에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일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환자 혼자 이렇게 있고 또,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병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응급실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이제 항상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낙상이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사실 생기는 건데, 응급실에서 낙상 예방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에는 위험 요소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응급 환자들이 오게 하는 게 이제 맞는 거고, 병실이 없어서 이제 응급실로 오게 하는 거는 안 맞고, 응급처치가 필요한데 지금 병실이 없다. 뭐 이거하고 좀 약간 좀 개념이 약간 좀 틀린 것 같거든요. 예.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어떠세요? 응급실에 입원 못해서 대기하는 환자들이 입원 못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올 수가 없어요. 다른 병원에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올 수 없어서 다른 병원 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예, 그게 가능하다면은, 예, 다른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저희도 이 코로나 전에 메르스 사태 이후로 이제 병원 응급실들이 많이 트리아지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병원 응급실 구조를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희 세브란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이제 입원 대기하는 환자도 많이 방치돼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병원 응급실에 대기하는 응급실에서 입원하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응급실이 닫아야 되는 상황도 지금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환자를 기존에 계속 보시던 어르신들은 다른 병원에 환자가 가더라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환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고, 예,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환자를 오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이전과 같은 형태로는 갈 수는 없거든요. 이전처럼 이제 환자 급하면 이제 침상이 없더라도 이제 계속 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침상사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전하고 틀려져서 감염 관리 이런 부분이 지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정신과 사건을 하면서 하여튼 느낀 게, 하여튼 그것도 낙상 사고로 이제 다쳤는데, 지금 우리 응급실 침상을 옛날에 이게 왜 우리 온돌방에 다 입원실 있을 때는 그렇게 낙상 사고 많지 않았거든요. 이제 일어나다가 기립성 현기증으로 쓰러지는 건 몰라도 지금 우리 그 응급실 침상이 다 이렇게 좀 높잖아요. 왜 우리 그 119 가지고 있는 스트레처 카처럼 낮출 때는 좀 이제 낙상 위험 있는 사람은 확 낮춰놨다가 또 치료할 때는 조금 올리고 뭐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침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침상 자체도 지금 이렇게 낮춰진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 낮춰진 부분도 있고, 지금 병원마다 이게 그 구조가 조금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또 환자를 또 이송하는, 침대는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 일률적인, 아닌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다르고, 침상에 있는 사이드레일 이런 부분은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올려진 거하고 내려진 거하고 환자의 낙상 비율은 비슷한데, 예, 그건 여러 가지 사실 요인이 있어서 그 데이터만 가지고 올려진 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예 매트릭스처럼 예. 낮춰놓으면은 사실은 의사가 치료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아니,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환자한테 시술해야 될 부분들을 실제 환자가 위급할 때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매트리스나 그 침대가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침대는 이렇게 위아래로 그렇죠. 왔다 갔다도 하고 환자 편하게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침대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돈이 비싸죠. 네, 그래서 이제 비용이 많이 투입되면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사실 저는 환자들이 이동할 때도 그렇고, 한번 타면은 왔다 갔다부터 침대까지 약간 로봇처럼 해가지고 환자를 이렇게 편하게 모시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개인화된 침대 서비스가 되는 그 AI 로봇 서비스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비싸겠죠,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뤄볼까요?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